첫 만남을 마치고 이틀이 지났을 때 손순모 여사님은 그날 호텔에서 있었던 이상한 일을 문득 떠올렸습니다. 사실 준호와 이민아를 만난 날,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는 길에 호텔 직원으로 보이는 여성이 갑자기 그녀 앞에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녀는 당시 이 일을 아들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직원은 주변을 살피더니 급히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죄송하지만 꼭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두 분 관계는 지금 당장 끊으셔야 합니다. 저 여자분과는 절대 엮이지 마세요. 손순모 여사님은 너무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그녀가 정신을 차리고 되물었지만 직원은 고개를 살짝 숙이기만 했습니다. 지금은 더 자세히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근무 중이라서. 다만 아드님을 위해서라도 제 말을 기억해 주세요. 당시 그녀는 이 이상한 만남이 너무 당황스러워 차마 식사 자리에서 꺼내지 못했습니다. 사연을 듣고 난 후 각자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댓글이라도 사연자분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각색될 수 있고 사연자분의 입장에서 구성될 수 있습니다. 손순모 여사님은 남편을 13년 전에 떠나보내고 홀로 살아온 66살의 미망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후 외아들 하나를 제대로 키우겠다는 일념으로 삶의 고난을 이겨냈습니다. 안 해본 일 없이 꾸준히 일을 마다하지 않고 차곡차곡 모은 돈으로 지금은 건물 2채를 소유한 작지만 탄탄한 자산가가 되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원도 한도 없었지만 단 하나 바람이 있다면 애지중지 키워낸 아들 준호가 좋은 짝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따뜻한 봄날 준호는 어머니를 찾아와 얼굴을 붉히며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제가 소개하고 싶은 여자가 있어요. 손순모 여사님은 깜짝 놀라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뭐, 너 만나는 사람이 있었던 거야? 도대체 언제부터 만난 건데? 아직 그렇게 된 건 아니에요. 근데 말이 잘 통해서 금방 가까워졌어요. 엄마도 만나보시면 마음에 쏙 들 거예요. 내일 호텔 레스토랑에 예약했으니까 시간 되시죠? 당연하지.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우리 아들이 처음으로 여자친구 소개한다는데 만사 제쳐두고 가야지. 다음 날 그녀는 오랜만에 미용실에 들러 머리도 손질하고 아끼던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호텔 로비에 들어서자 이미 도착해 있던 준호가 옆에 선 여자를 소개했습니다. 엄마, 이쪽이 제 여자친구 미나예요. 인사드려요. 준호의 여자친구 이민아는 단정한 검은 원피스에 깔끔하게 묶은 머리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눈웃음도 참 부드러웠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이민아라고 합니다. 그녀의 말투는 나긋나긋하고 듣기 좋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첫인상은 흠잡을 데가 없어 보였습니다. 손순모 여사님도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듣던 대로 정말 예쁘구나. 대기업에 다닌다면서. 지성과 미모를 다 갖췄네. 그녀의 말에 이민아는 살짝 웃으며 얼굴을 붉혔습니다. 아이고, 과찬이세요. 오히려 어머님이 정말 젊어 보이세요. 준호 오빠가 어머님 자랑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어머, 말도 예쁘게 하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고급 호텔이라 그런지 차도 맛있고 분위기도 좋았습니다. 손순모 여사님은 한눈에 봐도 잘 어울리는 아들과 이민아를 보며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식사를 하는 내내 이민아는 자신의 직장 생활과 취미에 대해 차분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준호와는 독서 모임에서 우연히 만났다며 처음부터 많은 공통점을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주말마다 요양원에 계신 아버지를 찾아뵙는다고 말했습니다. 아버님이 3년 전에 뇌졸중으로 쓰러지셔서 요양원에 계세요.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셔서 제가 유일한 가족이에요.
이 말에 손순모 여사님은 마음이 더 쓰였습니다. 자신도 비슷한 아픔을 겪었기에 이민아의 상황이 더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참 대단하구나. 직장 다니면서 아버지까지 챙기고. 당연한 일을 하는 거예요. 오빠도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 준호는 이민아의 손을 꼭 잡아주며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손순모 여사님은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가족의 분위기였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집에서 식사해요. 내가 준호 좋아하는 요리 해줄게. 정말요? 제가 요리도 배우고 싶어요. 어머님께 많이 배워야겠어요. 이렇게 첫 만남은 무척 화기애애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준호는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미나 어때요? 손순모 여사님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정말 괜찮은 아가씨 같아. 첫 만남을 마치고 이틀이 지났을 때 손순모 여사님은 그날 호텔에서 있었던 이상한 일을 문득 떠올렸습니다. 사실 준호와 이민아를 만난 날,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는 길에 호텔 직원으로 보이는 여성이 갑자기 그녀 앞에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녀는 당시 이 일을 아들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직원은 주변을 살피더니 급히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죄송하지만 꼭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두 분 관계는 지금 당장 끊으셔야 합니다. 저 여자분과는 절대 엮이지 마세요. 손순모 여사님은 너무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그녀가 정신을 차리고 되물었지만 직원은 고개를 살짝 숙이기만 했습니다. 지금은 더 자세히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근무 중이라서 다만 아드님을 위해서라도 제 말을 기억해 주세요. 당시 그녀는 이 이상한 만남이 너무 당황스러워 차마 식사 자리에서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민아가 너무 좋은 첫인상을 주었기에 그 경고를 무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틀이 지난 지금도 그 여직원의 말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이민아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 그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있었던 일을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이민아는 정말 완벽했습니다. 준호도 그녀를 진심으로 좋아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왜 호텔 직원은 그런 경고를 했을까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손순모 여사님은 그날의 일을 점차 잊으려 했습니다. 어쩌면 정말 직원의 실수였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휴대폰으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스파 이용권이 생겼는데 함께 가는 건 어떨까요? 준호 오빠 없이 둘이서 시간 보내면 더 친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손순모 여사님은 문자를 보고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민아의 진짜 모습을 알아볼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호텔 직원의 경고가 사실인지 확인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좋지. 언제가 괜찮을까? 이틀 후 그녀는 강남의 한 고급 스파 앞에서 이민아를 만났습니다. 이민아는 그녀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습니다. 어머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사실 이런 데는 처음이라 많이 떨리네요. 아이고, 내가 더 고맙지. 요즘 젊은이들은 어른이랑 이런 데 오는 거 싫어한다던데. 역시 우리 미나는 참 착해. 이민아는 그날도 단정한 옷차림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얀 블라우스에 단정한 바지를 입고 화장도 거의 하지 않은 얼굴이 참 청순했습니다. 여자인 손순모 여사님까지도 한참 바라보게 만드는 아름다움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온천수에 몸을 담갔습니다. 따뜻한 물에 몸을 풀며 대화를 나누는 동안 손순모 여사님은 이민아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화하면 할수록 이민아는 정말 괜찮은 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호텔 직원의 경고가 정말 실수였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스파에서의 시간은 생각보다 즐거웠습니다.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며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손순모 여사님은 이민아가 생각보다 더 마음에 들었습니다. 아픈 아버지를 돌보는 효심 깊은 딸이자 대기업에서 인정받는 전문직 여성이라니 준호에게 이보다 더 좋은 짝이 있을까 싶었습니다. 그녀는 점점 호텔 직원의 경고를 단순한 오해로 치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미나야, 아버님은 어떤 병으로 요양원에 계시니? 뇌졸중 후유증이에요. 처음에는 반신불수셨는데 지금은 많이 좋아지셨어요. 주말마다 찾아뵙는데 이제는 저를 알아보세요. 그래. 참 대단한 딸이구나. 직장 생활하면서 그렇게 챙기기가 쉽지 않을 텐데.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죠, 뭐. 회사에서도 이해해 주시고 일이 많을 때는 준호 오빠가 대신 가주기도 해요. 손순모 여사님의 마음은 더욱 따뜻해졌습니다. 이미 아픈 장인을 챙기는 아들의 모습을 상상하니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녀의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자랑스러워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시간가량 스파를 즐긴 후 손순모 여사님은 먼저 나가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이민아는 조금 더 있다가 나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로비에서 이민아를 기다리며 잡지를 펼쳐들었습니다. 하지만 한참이 지나도 이민아가 나오지 않자 화장실 쪽으로 가보기로 했습니다. 탈의실 근처 복도를 지나치던 그녀는 익숙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민아였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지금까지 들어온 나긋나긋한 말투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내가 몇 번이나 말했어. 이제 그만 좀 집착하라고. 자꾸 이러면 진짜 경찰에 신고할 거야. 이민아의 목소리는 날카롭고 차가웠습니다. 손순모 여사님은 깜짝 놀라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건 내 착각이야. 내가 언제 너한테 그런 식으로 말했어? 아, 정말 짜증나게 하지 마. 내가 그렇게 설명했는데 아직도 못 알아들어? 자꾸 스토킹하면 진짜 신고할 거니까 다시는 연락하지 마. 손순모 여사님은 숨을 죽이고 이 대화를 들었습니다. 이민아의 목소리는 분명 예전에 들었던 그 다정한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그녀는 선뜻 다가가지 못하고 벽 뒤에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전화를 끄는 이민아는 거울을 보며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금세 표정을 바꿔 평소의 온화한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그 순간 손순모 여사님은 등골이 오싹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진짜 이민아의 모습인 걸까요? 그때 이민아가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발견했습니다. 순간 이민아의 눈에 당혹감이 스쳤지만 곧 환한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어머님, 기다리셨죠? 죄송해요. 친구한테서 급한 전화가 와서. 아니야, 괜찮아. 나도 방금 나왔어. 손순모 여사님은 침착하게 대답했지만 마음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방금 본 이민아의 모습은 그동안 보여준 이미지와 너무나 달랐습니다. 호텔 직원의 경고가 떠올랐습니다. 그녀의 직감은 뭔가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카페에 들러 차를 마셨습니다. 이민아는 평소처럼 상냥하고 다정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손순모 여사님은 그 미소 뒤에 숨겨진 다른 얼굴을 상상하게 되었습니다. 미나야, 아까 전화는 무슨 일이었니? 목소리가 많이 달라 보이던데. 이민아는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이더니 곧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그게 회사 후배가 자꾸 사적으로 연락해서요. 업무 관련이면 괜찮은데 개인적인 만남을 요구해서 조금 단호하게 말해야 했어요. 그렇구나. 요즘 직장 내 문제가 많긴 하지. 손순모 여사님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이민아의 설명이 완전히 납득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녀가 들은 대화는 단순한 업무 거절보다는
훨씬 더 격앙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손순모 여사님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는 이민아에게 숨겨진 면이 있다는 사실이 그녀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의심을 아들에게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더 지켜봐야 할까요? 그날 밤, 그녀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스파에서 보았던 이민아의 두 얼굴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웃는 얼굴의 이민아와 차갑게 전화하던 이민아. 어느 쪽이 진짜일까요? 호텔 직원이 경고한 이유가 이것이었을까요?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사람이라면 다 여러 면이 있는 거 아닐까? 하지만 그녀의 모성 본능은 계속해서 경고음을 울렸습니다. 사랑에 빠진 아들은 이민아의 이런 면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어머니로서 그녀는 준호가 상처받지 않길 바랐습니다. 그래서 이민아에 대해 좀 더 알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준호를 위해서라도 미나가 정말 어떤 사람인지 확실히 알아야겠어. 이민아에 대한 의심을 떨칠 수 없었던 손순모 여사님은 결국 행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친하게 지내온 이웃 김선자 씨에게 조심스럽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선자야, 혹시 시간 있니? 내가 좀 물어볼 게 있어서. 김선자 씨의 집에서 차를 마시며 그녀는 자신의 걱정을 털어놓았습니다. 물론 모든 세부 사항을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아들의 여자친구에 대해 뭔가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는 정도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내 사촌이 사설 탐정 일을 한다고 했었지? 혹시 연락처 좀 알 수 있을까? 김선자 씨는 깜짝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세상에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준호에게 무슨 문제라도 생긴 거니? 아니, 그런 건 아니야. 그냥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 그래.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해줄게. 김선자 씨는 의아해하면서도 사촌의 연락처를 알려주었습니다. 다음 날 손순모 여사님은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 형사라는 이름의 탐정은 차분한 목소리로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드님 여자친구에 대해 알아보고 싶으시다고요? 어떤 정보가 필요하신가요? 일상생활이요. 정말 그 아이가 말한 대로 대기업에 다니는지, 아버지를 돌보는지, 그런 것들이요.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요. 박 형사는 업무 방식과 비용에 대해 설명했고 손순모 여사님은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리고 불안한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며칠 후 박 형사가 약속된 시간에 그녀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손순모 여사님은 그 표정만 보고도 뭔가 좋지 않은 소식이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우선 이 사진들을 보시죠. 박 형사가 건넨 봉투에서 꺼낸 사진들을 보는 순간 그녀는 숨이 막혔습니다. 사진 속에는 이민아로 보이는 여성이 찍혀 있었지만 그녀가 알던 단정한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화려한 화장에 짧은 미니스커트, 노출이 심한 상의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강남의 유명한 룸살롱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미나 맞나요? 손순모 여사님의 손이 떨렸습니다. 박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민아 씨가 단순히 그곳에서 일하는 게 아니라 그 업소의 실장이라는 점입니다. 이 바닥에서는 꽤 유명인물이더군요. 다른 사진들도 비슷한 장면이었습니다. 짙은 화장을 한 이민아가 남자 손님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는 모습. 어떤 사진에는 모텔로 들어가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대기업 마케팅팀은요? 아버지는요? 박 형사는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전부 거짓말입니다. 그녀는 대학도 나오지 않았어요. 지역 전문대를 중퇴했고 몇 년 전부터 유흥업소에서 일해왔습니다. 아버지는 죄송하지만 3년 전에 이미 돌아가셨어요. 요양원에 계신다는 건 완전한 허구입니다. 손순모 여사님은
마치 벼락을 맞은 것 같았습니다. 이민아가 그토록 완벽하게 연기했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럼 준호에게 왜 접근한 거죠? 아마도 아드님의 재력 때문일 겁니다. 이민아 씨는 이전에도 비슷한 패턴을 보였어요. 재력 있는 남자들에게 접근해서 돈을 뜯어내는 수법이 있습니다. 특히 미혼 남성들에게는 결혼을 빌미로 큰 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손순모 여사님은 탐정이 준비한 조사 보고서를 천천히 훑어봤습니다. 그곳에는 이민아의 과거 행적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여러 남자들과의 관계, 금전적 요구, 심지어 사기 혐의로 고소된 적도 있었지만 합의로 무마된 사건까지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 믿을 수가 없네요. 제 조사 중에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이민아 씨가 야근한다며 거절했던 날들이 전부 룸살롱에서 일했던 날짜와 일치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손순모 여사님은 그날 이민아가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새로 시작한 프로젝트 때문에 당분간 계속 야근해야 할 것 같아요. 그 말이 새삼스라린 거짓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드님께 사실을 알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심스럽게 접근하셔야 해요. 이미 감정이 많이 개입되어 있다면 처음에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손순모 여사님은 분노와 배신감으로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믿었던 미래의 며느리가 이런 사람이었다니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아들이 상처받을 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준호가 얼마나 충격받을지. 필요하시면 제가 더 자세한 증거를 모아드릴 수 있습니다. 아드님이 확실히 믿을 수 있도록요. 손순모 여사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리 고통스러운 진실이라도 아들이 더 큰 상처를 받기 전에 알리는 게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에게 어떻게 이 이야기를 꺼낼지, 어떻게 하면 그가 덜 상처받을 수 있을지 고민하며 그녀는 밤을 지새웠습니다. 진실을 알게 된 손순모 여사님은 며칠 동안 어떻게 아들에게 이 사실을 전할지 고민했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잠을 설치며 가장 좋은 방법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너무 직설적으로 말하면 준호가 충격받을 것이고, 너무 돌려 말하면 사실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결국 그녀는 저녁 식사를 함께하며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내기로 했습니다. 그날 저녁 손순모 여사님은 준호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온 준호는 풍성한 식탁을 보고 의아해했습니다. 와, 오늘 무슨 특별한 날이에요? 생일도 아닌데 이렇게 차려놓으셨네. 그냥 우리 아들이랑 오랜만에 제대로 된 저녁 먹고 싶어서. 요즘 바쁘다고 집에도 잘 안 들어오잖아. 준호는 미소 지으며 식탁에 앉았습니다. 손순모 여사님은 긴장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눠 담았습니다. 대화는 일상적인 주제로 시작되었습니다. 준호의 회사 이야기, 동네 소식 등을 나누다가 그녀는 서서히 화제를 돌렸습니다. 준호야, 미나 요즘 어때? 바쁘다고 하던데. 네, 요즘 새 프로젝트 들어와서 매일 야근한대요. 주말에도 회사 나가고 너무 고생해서 걱정이에요. 손순모 여사님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들이 믿고 있는 그 야근이 실제로는 어떤 일인지를 생각하니 말문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위해서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생각에 용기를 냈습니다. 준호야, 사실 엄마가 미나에 대해 좀 알아봤어. 준호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알아보다니요, 뭐려? 미나가 사실은 대기업에 다니지 않아. 그리고 아버지도 요양원에 계시지 않고. 준호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어머니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혼란과 불신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무슨 소리예요? 갑자기 왜 이러세요? 손순모 여사님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탐정으로부터 받은 자료가 든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사실이야. 엄마가 너무 걱정돼서 전문가에게 좀 알아봤어.
미나는 대기업 직원이 아니라 유흥업소 실장이야. 그 야근이라는 건 사실 술집에서 일하는 시간이었던 거지.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말없이 봉투를 받아 안에 있는 사진들을 꺼냈습니다. 짙은 화장과 화려한 의상을 한 이민아의 모습, 남자들과 어울려 있는 모습, 모텔로 들어가는 모습이 담긴 사진들을 본 준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조작된 거예요.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죠? 미나를 음해하려는 사람이 있나 봐요. 손순모 여사님은 아들의 부정하는 모습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계속해서 진실을 말해야 했습니다. 준호야, 이건 사실이야. 탐정이 며칠간 조사한 결과야. 미나의 아버지는 3년 전에 이미 돌아가셨어. 요양원에 계신다는 건 다 거짓말이었어. 대학도 중퇴했고 말했던 대기업 같은 건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았어. 준호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니에요. 미나한테 무슨 사정이 있었을 거예요. 이건 다 오해일 거예요. 내가 직접 물어볼게요. 준호야, 냉정하게 생각해봐. 내가 집을 사려고 모아둔 돈, 미나에게 말한 적 있지? 그 돈을 노리고 접근한 거야. 이전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다른 남자들에게 접근했다고 해. 준호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혼란, 그리고 깊은 상처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엄마, 미나를 만나기 전부터 반대하셨죠? 왜 이러세요? 정말 제가 행복한 게 싫으신 거예요? 준호야, 그게 아니라 엄마는 내가 상처받는 게 싫은 거야. 이 사람은 너한테 진심이 아니야. 엄마도 아버지 돌아가시고 힘들게 절 키웠잖아요. 미나도 아버지 없이 자랐으니까 그런 거짓말을 했을 수도 있죠. 그건 이해할 수 있어요. 다른 것도 다 이유가 있을 거예요. 손순모 여사님은 아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영상도 있어. 봐야 정신 차릴 것 같으면 보여줄게. 됐어요. 그게 다 사실이라고 해도 전 미나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거예요. 얼마나 살기 힘들었으면 그런 거짓말을 했겠어요? 이제 저한테 기댈 수 있게 제가 힘이 되어줄 거예요. 그러더니 준호는 식탁을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손순모 여사님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들이 충격받을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이렇게 현실을 부정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밤 늦게 준호가 돌아왔지만 그는 어머니와 말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방문을 꼭 닫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손순모 여사님은 아들이 좀 더 냉정해질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아들의 방 앞에서 잠시 망설이다가 노크했습니다. 준호야, 아침 먹으러 나올래? 대답이 없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어보니 준호는 이미 출근한 후였습니다. 침대 위에는 어젯밤 그녀가 보여준 사진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 중 몇 장은 찢겨져 있었습니다. 손순모 여사님은 좀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들이 현실을 직시할 수 있게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다시 박 형사에게 연락했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아들이 받아들이질 못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민아 씨의 근무 시간과 장소, 동선을 더 자세히 조사해서 아드님이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손순모 여사님은 아들이 진실을 받아들일 때까지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의 눈은 가려질 수 있지만 이 시간이 지나면 분명 진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녀는 그저 그 시간이 너무 늦기 전에 오기를 바랐습니다. 며칠 후 손순모 여사님은 박 형사로부터 또 다른 연락을 받았습니다. 박 형사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긴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손 여사님, 이민아에 대해 더 중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오늘 시간 되시면 좀 뵐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인가요? 전화로는 말씀하기 어려운 건가요? 네.
직접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진들이 꽤 충격적이라 그날 오후 박 형사는 손순모 여사님의 집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그는 새로운 사진이 담긴 봉투를 조심스럽게 건넸습니다. 이건 추가 조사 중에 발견한 사실입니다. 이민아 씨가 동거하는 남자가 있더군요. 손순모 여사님은 깜짝 놀라 박 형사를 쳐다봤습니다. 그녀의 손이 봉투를 여는 순간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봉투 안에는 이민아가 젊은 남자와 함께 찍힌 사진들이 여러 장 들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허름한 원룸 건물 앞에서 함께 웃고 있었고, 또 다른 사진에서는 편의점 봉투를 든 남자의 손을 이민아가 다정하게 잡고 있었습니다. 영락 없는 연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죠? 이민아 씨의 남자친구입니다. 이름은 강태준이고 나이는 30으로 확인됐습니다. 주변에서는 의대생이라고 알려져 있더군요. 의대생이요? 네. 하지만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대학교에 확인해봤는데 그런 이름의 학생은 등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주민들 말로는 두 사람이 2년 정도 함께 살고 있다고 해요. 부부로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손순모 여사님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민아는 준호와 만나는 동안에도 다른 남자와 함께 살고 있었다니, 이건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배신이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인가요? 특별한 직업은 없는 것 같습니다. 가끔 일용직으로 일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이민아 씨가 벌어오는 돈으로 생활하는 것 같아요. 이웃들 말로는 도박 문제가 있다고도 하고. 손순모 여사님은 탁자에 펼쳐진 사진들을 바라보며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들의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와 동거하며 의대생이라는 거짓말까지 꾸며냈다니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더 조사해보니 이민아 씨는 그 남자를 위해 자신이 번 돈을 거의 다 쓴 것 같습니다. 유흥업소에서 번 돈으로 그 남자의 생활비를 대주고 있다고 합니다. 손순모 여사님은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아들을 향한 걱정으로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아들이 이 사실을 알면 얼마나 충격을 받을지 상상만 해도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진실을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사모님, 괜찮으세요? 네. 그냥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이해가 안 돼서요. 어떻게 이렇게 완벽하게 거짓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일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특히 이민아 씨 같은 경우는 상대방의 약점을 잘 파악하고 접근하는 것 같아요. 아드님에게는 효녀 이미지가 먹혔겠죠. 그날 밤 손순모 여사님은 사진들을 프린트해서 조용히 준호의 방문 앞에 놓아두었습니다. 직접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준호가 스스로 이 사실을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가슴 아프게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한참이 지나 준호의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걸음 소리가 그녀의 방문 앞에서 멈췄고 조심스러운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와. 준호는 창백한 얼굴로 문을 열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방금 그녀가 놓아둔 사진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진들 진짜인가요? 손순모 여사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나가 정말 이 남자랑 같이 살고 있다고요? 그래. 2년 정도 됐다고 해. 그 남자를 의대생이라고 소개하고 다녔지만 실제로는 그냥 무직이래. 미나가 번 돈으로 생활하고 있었던 거야. 준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손에 든 사진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엄마, 나 잠시만 혼자 있게 해주세요. 손순모 여사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호가 방을 나간 후 그녀는 아들의 방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습니다. 준호의 흐느끼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들어가 아들을 위로하고 싶었지만 지금은 그가 혼자 이 현실을 받아들일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호는 출근 준비를 하며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미나한테 당장 연락할 거예요. 직접 물어봐야겠어요. 준호야, 너무 서두르지 마.
지금은 내가 화가 나 있어서 알아요. 하지만 그래도 그녀의 말을 들어봐야 해요. 혹시 오해가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손순모 여사님은 아들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그는 여전히 이민아의 변명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전과 달랐습니다. 이제 의심의 씨앗이 심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래. 내가 원한다면. 하지만 조심해. 이런 사람들은 거짓말에 능숙해. 내 마음이 또 다치지 않길 바랄 뿐이야.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고 출근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준호는 매우 조용해졌습니다. 이민아와 연락했는지,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는 어머니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깊은 상처와 배신감이 역력했습니다. 손순모 여사님은 아들이 스스로 진실을 직시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준호는 예전의 활기찬 모습을 되찾지 못했습니다. 그는 말수가 줄고 무기력한 상태로 출근과 퇴근만 반복했습니다. 손순모 여사님은 아들의 상태가 계속 악화되는 것을 지켜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준호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 같지 않자 그녀는 직접 행동에 나서기로 결심했습니다. 손순모 여사님은 탐정에게서 받은 이민아의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허름한 원룸 건물이었습니다. 그녀는 가방에 증거 사진들을 넣고 택시를 불렀습니다. 긴장된 마음으로 주소지에 도착한 그녀는 잠시 건물 앞에서 망설였습니다. 정말 이런 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 들었지만 아들의 무너진 모습을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건물 입구에서 호출기로 이민아의 방을 찾아 눌렀습니다. 잠시 후 스피커에서 이민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미나야, 나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호출기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손순모 여사님은 심호흡을 한 후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3층에 위치한 이민아의 방 앞에 도착하자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문을 두드리고 기다렸습니다. 문이 활짝 열리고 이민아가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평소와 다르게 화장기 없는 얼굴에 간단한 티셔츠와 반바지 차림이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당혹감과 불안이 묻어났습니다. 어머님, 갑자기 어쩐 일이세요? 준호 오빠는 같이 안 오셨어요? 내가 너랑 할 얘기가 있어서 왔어. 이민아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문을 더 활짝 열어 손순모 여사님을 안으로 들였습니다. 작은 원룸 안은 생각보다 정리가 잘 되어 있었지만 남성용 물건들이 곳곳에 보였습니다. 운동화, 남성용 옷, 면도기 등이 눈에 띄었습니다. 앉으세요, 어머님. 차라도 한 잔 드릴까요? 됐어. 얘기만 하고 갈 거니까. 손순모 여사님은 가방에서 사진들을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이민아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이게 다 뭐야?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는 증거들이지. 룸살롱 실장이면서 대기업 직원 행세를 하고 아픈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는데도 간병한다고 거짓말하고 그리고 이 남자는 누구니?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이지? 이민아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눈이 흔들렸고 입술이 경련하듯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내 그녀는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어머님,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이건 다 오해예요. 이 사진들은 오해? 뭐가 오해라는 거니? 여기 내가 룸살롱에서 일하는 모습, 남자들과 어울리는 모습, 모텔 드나드는 모습이 다 찍혀 있는데, 그건 제가 어쩔 수 없이 그리고 이 남자는 누구지? 의대생이라고 소개하고 다녔다면서? 우리 준호한테는 왜 이런 중요한 사실을 숨겼어? 이민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잠시 고개를 숙이더니 갑자기 손순모 여사님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오해예요. 제 상황이 복잡해서 설명드릴게요.
이 남자는 제 오빠예요. 같이 살고 있긴 하지만 연인 관계가 아니에요. 손순모 여사님은 차갑게 손을 뿌리쳤습니다. 거짓말은 이제 그만해. 탐정이 다 조사했어. 너희가 2년째 연인 관계로 동거 중이라는 것도 알아. 그리고 내가 번 돈으로 그 남자 생활비를 대주고 있다는 것도. 이민아의 표정이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애원하는 얼굴에서 냉정한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도 평소의 나긋나긋한 톤에서 날카로운 음색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요? 그게 왜 문제가 되죠? 제 사생활인데! 사생활? 내 아들과 결혼할 생각으로 만나는 사이에 다른 남자와 동거하는 게 사생활이라고? 결혼이요? 준호 오빠랑 저는 아직 결혼 얘기 안 했어요. 그리고 전 제 방식대로 살 권리가 있어요. 손순모 여사님은 분노로 몸을 떨었습니다. 이민아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자 더욱 화가 났습니다. 넌 처음부터 우리 준호를 이용하려고 했던 거지?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거잖아. 이민아는 비웃듯 웃었습니다. 그건 어머님 생각이죠? 저랑 준호 오빠는 서로 좋아해서 만난 거예요. 손순모 여사님은 가방에서 다른 봉투를 꺼내 이민아의 얼굴에 던졌습니다. 봉투 안에는 이민아가 다른 남자들을 만나는 추가 사진들과 과거 사기 행각에 대한 기록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양심이라곤 눈곱만큼도 없는 인간아. 다시는 내 아들 앞에 얼쩡거리지 마. 알겠어. 또 우리 앞에 나타났다가는 이 모든 증거를 경찰에 넘길 테니까. 이민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흩어진 자료들을 주워 살펴보더니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머님,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제가 설명할게요. 더 이상 듣고 싶은 말 없어. 나가자. 손순모 여사님은 일어나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이민아가 그녀의 팔을 잡았지만 그녀는 강하게 뿌리쳤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준호한테 연락하면 이 증거들 모두 경찰에 넘길 거야. 그리고 내가 일하는 곳에도 알릴 거고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생각해봐. 그녀는 이민아의 방을 나와 빠르게 건물을 빠져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가슴 속에서 끓어오르던 분노가 조금씩 가라앉았습니다. 이제 이 모든 악연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준호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 일이 끝이 아니라 더 큰 문제의 시작이 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그녀의 마음에도 불안한 먹구름이 드리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미나와의 대면 이후 손순모 여사님은 아들에게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준호는 처음에는 분노했고 믿기 어려워했지만 점차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정도가 지나자 준호는 어머니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저 며칠 동안 여행 좀 다녀올게요. 손순모 여사님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준호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고 눈가에는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디 가는데? 강원도 쪽이요. 친구 별장에 좀 머물면서 생각 정리하려고요. 회사에도 휴가 신청했어요. 그래. 그게 좋겠다. 몸 조심하고 가끔 연락해줘. 준호는 짐을 챙겨 출발했고 손순모 여사님은 아들이 마음의 평화를 찾길 바라며 배웅했습니다. 준호는 첫날 저녁에 잘 도착했다는 문자를 보냈고 다음 날 아침에도 간단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는 연락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처음에는 아들이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어서 연락을 하지 않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흘이 지나도 연락이 없자 손순모 여사님은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준호에게 여러 번 전화를 걸었지만 전화는 꺼져 있었고 문자도 읽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준호야, 왜 연락이 안 되는 거니? 엄마가 걱정돼. 읽는 즉시 전화해줘. 또 하루가 지나도 아무런 소식이 없자 손순모 여사님은 준호의 친구들에게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준호가 강원도에 간다는 말을 듣지 못했고 별장을 빌려준 친구도 없었습니다. 더욱 불안해진 그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손순모 여사님은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오래전에 돌아가신 남편이 나타나 준호를 애타게 찾고 있었습니다. 겁에 질린 그녀는 새벽에 잠에서 깨어나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실종 신고를 하기 위해 경찰서에 도착했을 때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고 발신자는 준호의 번호였습니다. 준호야, 어디 있는 거니? 엄마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 하지만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것은 아들의 목소리가 아닌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손순모 씨죠? 지금 당신 아들이 우리 손에 있어요. 손순모 여사님은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공포와 충격으로 그녀의 다리에 힘이 빠졌고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누구세요? 우리 아들 어디 있어요? 긴 말 필요 없고 내일까지 3억 준비해서 우리가 말하는 장소로 가져오면 아들 풀어줄게. 경찰에 신고하면 아들 못 볼 줄 알아. 그 목소리는 차갑고 비인간적이었지만 손순모 여사님은 그 목소리가 어딘가 익숙하다고 느꼈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그 목소리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깨달았습니다. 미나의 동거남 강태준이었습니다. 탐정의 보고서에서 본 사진 속 그 남자가 준호를 납치한 것입니다. 당신, 강태준이죠? 미나의 남자친구,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우리 아들을 당장 풀어줘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마도 그는 자신의 신원이 밝혀진 것에 놀란 것 같았습니다. 뭐 어떻게 알았든 중요한 건 돈이야. 내일 정오까지 3억 준비해. 장소는 나중에 문자로 알려주게. 현금으로 가져와. 경찰에 신고하면 너희 아들 죽는다고 생각해. 전화가 끊어졌고 손순모 여사님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하지만 곧 그녀는 정신을 차리고 경찰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다행히 그녀는 이미 경찰서에 와 있었기 때문에 즉시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제 아들이 납치됐어요. 방금 전화가 왔는데 3억을 요구했어요. 납치범은 아들 여자친구의 동거남인데 제가 전에 그 사람 목소리를 들은 적이 있어요. 분명해요. 경찰은 즉시 특수범죄팀을 소집했고 손순모 여사님의 진술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미나와 강태준에 대한 모든 정보 그리고 탐정이 조사한 자료들을 경찰에게 제공했습니다. 준호님의 마지막 위치는 어디였나요? 강원도에 간다고 했어요. 하지만 친구들 말로는 아무도 그런 계획을 들은 적이 없대요. 혹시 아드님이 미나 씨와 연락한 적이 있을까요? 그리고 미나 씨의 주소를 알고 계신가요? 주소는 알아요. 제가 며칠 전에 직접 찾아갔었거든요. 손순모 여사님은 탐정에게서 받은 미나의 주소를 경찰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경찰은 신속하게 수사팀을 꾸려 미나의 주소지로 출동하기로 했습니다. 손순모 여사님도 함께 가겠다고 고집했습니다. 위험할 수 있어요, 손 여사님. 경찰이 처리하도록 해주세요. 아니에요. 제 아들이에요. 저도 가야 해요. 제발요. 결국 경찰은 그녀를 동행시키되 안전한 거리에서 대기하도록 했습니다. 경찰차를 타고 미나의 원룸으로 향하는 동안 손순모 여사님의 마음은 불안과 공포로 가득 찼습니다. 그녀는 준호가 무사하기만을 기도했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꼭 구해줄게. 제발 무사하기만 해다오. 그녀는 마음속으로 아들을 부르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아들을 구하기 위해 무슨 일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고 원룸 건물이 가까워질수록 그녀의 심장은
더욱 빠르게 뛰었습니다. 원룸 건물 앞에 도착한 경찰들은 신속하게 작전 계획을 세웠습니다. 손순모 여사님은 경찰차 안에서 떨리는 마음으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수사팀장이 그녀에게 작전을 설명했습니다. 저희가 택배 기사로 위장해서 접근할 겁니다. 문이 열리면 신속하게 진입해서 인지를 확보하고 범인을 제압할 거예요. 손 여사님은 절대 따라오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대기하세요. 손순모 여사님은 불안한 마음에 손을 꽉 쥐고 있었지만 경찰의 지시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경찰 2명이 택배 상자를 들고 원룸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나머지 경찰들은 비상계단과 뒷문을 통해 건물을 포위했습니다. 택배 기사로 위장한 경찰은 미나의 방 앞에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 너머로 발소리가 들렸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구세요? 택배 배달이요. 이민아 님 앞으로 온 택배입니다. 문이 살짝 열리자 경찰은 재빨리 문을 밀치고 들어갔습니다. 놀란 남자는 저항할 겨를도 없이 제압당했고 다른 경찰들도 신속하게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경찰이다. 모두 움직이지 마. 방 안에는 강태준으로 추정되는 남자와 그의 친구로 보이는 또 다른 남자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당황한 표정으로 경찰에게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즉시 방 안을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손순모 여사님은 경찰의 지시를 무시하고 건물 안으로 달려 들어갔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오직 아들을 찾는 것에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3층에 도착한 그녀는 열린 문으로 들어가 경찰들 사이를 헤치고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준호야, 준호야, 어디 있니? 한 경찰이 화장실 옆 작은 다용도실에서 소리쳤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인질 발견했습니다. 손순모 여사님은 심장이 터질 것 같은 느낌으로 그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좁은 다용도실에서 준호가 발견됐습니다. 그는 손과 발이 묶인 채 바닥에 앉아 있었고 입에는 테이프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피곤하고 지쳐 보였지만 다행히 큰 상처는 없어 보였습니다. 준호야, 손순모 여사님은 아들에게 달려가 그를 꼭 껴안았습니다. 경찰이 재빨리 준호의 손발을 풀어주고 입에 붙은 테이프를 조심스럽게 떼어냈습니다. 엄마 어떻게 알고 왔어요? 준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고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 못한 탓인지 얼굴이 헬쑥했습니다. 엄마가 그 사람 목소리를 알아봤어. 괜찮니? 많이 다쳤어?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하고 배고파요. 손순모 여사님은 눈물을 흘리며 아들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걱정했는지, 얼마나 무서웠는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한편 경찰은 강태준과 그의 친구를 체포하고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구급대원의 간단한 검진을 받은 후 경찰서로 이동해 진술을 했습니다. 손순모 여사님은 계속 아들 곁을 지켰습니다. 경찰 조사실에서 준호는 자신이 납치된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여행 가는 척하고 사실 마지막으로 미나를 만나보려고 했어요. 모든 게 거짓말이었다는 걸 알지만 직접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미나한테 연락했고 그녀가 만나자고 했어요. 준호는 고개를 숙이고 계속 말했습니다. 미나의 집에 갔는데 문을 열자마자 뒤에서 누가 저를 때렸어요. 정신 차려보니 이미 묶여 있었고 경찰 수사관은 조사 내용을 정리하며 설명했습니다. 강태준은 도박으로 큰 빚을 졌다고 자백했습니다. 그가 친구와 함께 준호 씨를 납치해 돈을 요구한 거고요. 이민아 씨는 현재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지방에 내려갔다고 하는데 확인 중입니다. 내 아들 카드랑 통장은요? 강태준이 준호 씨의 카드와 비밀번호를 알아내 돈을 인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까지 약 500만 원 정도를 인출한 흔적이 있네요. 이 말을 들은 준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럼 미나는 이 일에 관여하지 않은 거예요? 수사관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아직 확실하진 않습니다만 강태준의 진술에 따르면 이민아 씨는 이 납치 계획을 몰랐다고 합니다.
그가 친구와 둘이서 벌인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손순모 여사님은 그 말을 믿기 힘들었습니다. 그녀의 직감은 미나도 이 일에 관여했을 거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수사관이 들어와 메모를 건넸고 수사관은 그것을 읽은 후 말했습니다. 강태준에 대한 추가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는 의대생이 아니라 중학교 졸업이 최종 학력이더군요. 도박 빚도 상당한 수준이고 과거 사기 전과도 있습니다. 준호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미나가 그토록 자랑스럽게 말하던 이대생 남자친구가 사실은 중졸 전과자였다는 사실이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민아 씨는 유흥업소에서 번 돈으로 강태준의 생활비와 도박 자금을 대줬던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은 의대학비라고 알고 있었다고 하는데 사실 확인 중입니다. 경찰의 설명을 들으며 손순모 여사님과 준호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안도감과 함께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아들이 무사히 구출된 것은 다행이지만 미나와 강태준의 거짓말로 가득 찬 세계를 알게 되면서 느끼는 배신감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준호의 구출 이후 사건은 빠르게 전개되었습니다. 강태준과 그의 친구는 납치와 감금 혐의로 구속되었고 재판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한편 경찰은 미나를 찾기 위해 수배를 내렸습니다. 그녀가 정말로 납치 사건에 관여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나는 이틀 후에 스스로 경찰서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친척의 부고 소식을 듣고 지방에 내려갔다가 돌아온 후 언론을 통해 사건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미나는 강태준이 의대생이 아니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5년간 강태준의 의대 학비를 대준다고 믿으며 유흥업소에서 일해왔다고 진술했습니다. 난 정말 몰랐어요. 태준이가 의사가 되면 나중에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그 사람 말만 믿고 이렇게 속았다니. 미나의 눈에는 진심 어린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손순모 여사님은 그녀의 말을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5년이나 함께 살면서 상대방의 정체를 모를 수 있단 말인가요? 게다가 준호에게도 똑같이 거짓말을 한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경찰은 증거 부족으로 미나를 납치 공모 혐의로 구속하지는 못했지만 사기 혐의로 조사를 계속했습니다. 그녀가 준호에게 거짓 신분을 속이고 접근한 것은 명백한 사기였기 때문입니다. 한 달 후 강태준의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법정에서 그는 모든 혐의를 인정했고 미나는 사건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강태준과 미나 사이의 문자 메시지와 통화 기록이 공개된 것입니다. 그 기록에는 두 사람이 준호의 재산에 대해 논의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건물주 아들이라며? 얼마나 재산이 있는지 알아봤어? 아직 정확히는 모르겠어. 근데 어머니가 건물 2채는 가지고 있다더라. 준호도 집 살 돈 꽤 모아뒀대. 이 증거가 나오자 미나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녀는 법정에서 갑자기 말을 더듬기 시작했고 결국 한마디도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의사들은 그녀가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 실어증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결국 강태준은 납치와 감금, 공갈 등의 혐의로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미나 역시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그녀의 정신 상태 때문에 재판은 연기되었습니다. 그녀는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의사들은 그녀가 자신이 저지른 일과 강태준에게 속았다는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해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준호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혼란스러운 감정을 겪었습니다. 그는 미나를 증오하면서도 동시에 그녀가 어떻게 그런 선택을 하게 되었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동안 우울증 증세를 보였고 회사도 휴직하게 되었습니다. 손순모 여사님은 아들의 회복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준호가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했고 주말에는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준호는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사실 저 미나를 정말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아프네요. 그래. 엄마도 알아. 시간이 필요한 거야. 내가 다시 웃을 수 있을 때까지 엄마가 기다려줄게. 6개월 후 준호는 회사로 복귀했고 일상생활에 조금씩 적응해 갔습니다. 미나는 여전히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었고 그녀의 실어증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의사들은 그녀가 심리적 충격으로 말을 잃은 것이며 회복에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준호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순진하고 남을 쉽게 믿는 청년이 아니었습니다. 경계심이 생겼고 사람들을 판단하는 눈도 더 예리해졌습니다. 아픔을 겪으며 그는 더 단단해진 것입니다. 엄마, 이번에 회사에서 승진했어요. 정말 축하해. 내가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알아. 사실 미나 없었으면 이렇게 열심히 일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 사건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든 것 같아요. 손순모 여사님은 아들의 말에 담긴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때로는 상처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준호는 그 아픔을 통해 성장했고 이제는 더 단단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되돌아보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의심이 들 때는 그 감정을 무시하지 말고 진실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호텔 직원의 경고를 처음 들었을 때 더 진지하게 받아들였다면 아들이 이런 상처를 받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준호야, 엄마가 그때 더 일찍 행동했다면 너는 그런 아픔을 겪지 않았을 텐데. 엄마, 그런 말씀 마세요. 엄마가 아니었으면 저는 지금도 미나의 거짓말에 속아 살고 있었을 거예요. 엄마가 저를 구해주신 거예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픔을 통해 그들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고, 이제 그들은 어떤 어려움도 함께 이겨낼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손순모 여사님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예측할 수 없는 일들로 가득하지만, 진실을 직시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용기를 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사연을 듣고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의견일지라도 사연자분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노골적인 악성 댓글은 사연자분에게 상처가 될 수 있으니 삼가주시기 바랍니다.